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이 이름은 정치권이 어수선해질 때마다 그렇게 자주 호명되는 걸까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떠올랐습니다. 12점 3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체포명단에서 한번 2024년 윤석열 총선 패배 직후 박영선 총리 후보 옆 비서실장 카드로 한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청래 비서실장 라인 얘기에서 또 한 번 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건의 같은 시기대에 동시다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통화도 잘 안 되고 공식 행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호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사람일까요? 흔히 이렇게 해석하죠. 양정철은 여전히 실세다.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나온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흥미로운 정황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노상원 체포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걸 두고 양 전 원장이 의원들과 술자리에서 내심 뿌듯해했다는 증언이 정치권에 돕니다. 체포 명단 오른 걸 자기 위상의 증명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자기 확인 방식이긴 한데요.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같이 따라가 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면 이 이름이 호명되는 빈도가 호명하는 진영의 실제 힘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거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건 단순한 양정철 복귀설이 아닙니다. 친문 진영이 비워버린 자리에 그 이름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파 정치 코너에서는 양정철 정치 복귀설이라는 헤드라인만 다루죠. 정작 그 호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나오는지 그 구조를 짚는 분석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이 분석이 중요하냐? 호명 그대로 읽으면 친문 진영이 부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명을 공백의 신호로 읽으면 친문 진영의 진짜 위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해석이 정반대 그림을 그립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걸 검증하는 게 오늘의 본론이에요. 세 층을 따라갑니다. 표면에서는 최근 호명된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할 거예요. 노상원 체포 명단, 박영선, 양정철 인선 보도, 그리고 정청래 비서실장 관련설. 그 다음 동기에서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양정철인지를 봅니다. 친문 구심점의 공백, 그 진단을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결과 가장 무거운 층에서는 이 호명이 가리고 있는 12점 3책임 추적의 사각지대를 짚을 겁니다. 표면부터 들여다보면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호명, 노상원 체포 명단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 그 안에 양정철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체포될 사람의 명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걸 알게 되면 두렵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양 전 원장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의원들과 술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내심 뿌듯해했다는 증언이 정치권에 돌고 있어요. 체포 명단에 오른 걸 자기 위상의 증명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왜 신호인지 짚어봅시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본인은 옷 입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체포 명단은 권력의 인정장이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장처럼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가 곧 나옵니다. 두 번째 호명, 2024년 4월 총선 직후예요. 윤석열이 괴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쇄신 인사카드가 정치권에서 도는데 거기에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 후보로, 양정철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같이 올라옵니다. 두 사람 다 부인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예요. 당시 정치권 관측은 이랬습니다. 김건희 라인이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야권 인사를 끌어와 쇄신 신용을 내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단에 양정철 이름이 떠올랐다. 진보진영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 쇄신 인사 후보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이름이 그 라인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양정철의 정치적 운심폭을 자기가 죽인 셈이에요. 자충수가 따로 없죠.
친문 진영 안에서도 한동안 양정철은 거의 금기어였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죠. 그 꼬리표 위에 김건희 라인 인선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호명됐습니다. 세 번째 호명 이번 주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비서실장 자리로 가는 인선 얘기가 정치권에 돌면서 그 옆자리에 양정철 이름이 또 떠올랐어요. 구희연 기자가 양 전 원장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증언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양정철이 했을 리 없다고 합니다. 정청래가 양정철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나왔다는 건 어디선가 누군가 움직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통화 두절, 측근들은 부인. 그런데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정철의 실제 역할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호명되는 메커니즘 자체입니다. 같은 이름이 다른 사건에 같은 시기대에 동시 다발로 떨어지고 있어요. 12.3 체포명단에서 한 번, 김건희 라인 인선설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우연이라기엔 패턴이 너무 깔끔합니다. 빈도 한번 짚어볼까요? 1년 반 사이에 3번이에요.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이름이 같은 자리에서 호명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적 가시 패턴이 아닙니다. 정치 가십은 보통 한 번 터지고 사그라들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회로에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누가 왜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정철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실세였던 거다. 김어준, 유시민, 조국 한 시대를 정의했던 사람들이 다시 호출되는 그 흐름의 일부다. 친문 잔존 세력이 이재명 정부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는 신호다. 깔끔하게 정리되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김어준, 유시민, 조국하고 양정철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앞에 세 사람은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카메라 앞에 서고 방송을 하고 책을 내고 정당을 만들고 본인 얼굴이 곧 메시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호명은 본인의 의지와 호명의 빈도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양정철은 정반대 위치를 자처해 왔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정치는 무대, 위 사람보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본인을 설계자, 전략가, 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위치시켜 왔어요. 그렇게 자처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에 직접 나선 적이 있거든요. 2016년 총선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 지금 장관이에요. 그분한테 경선에서 졌어요. 당시 박홍근 의원은 사실상 신인이었거든요. 청와대 비서관까지 한 양정철이 신인한테 경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정치판에 직접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은 김어준, 유시민, 조국하고 메커니즘이 달라요. 본인이 호명되고 싶어서 호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호명하는 거죠? 사마의 같은 인내심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꾸 거론된다는 건 정작 그 진영에 사마애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보려면 노무현 정부부터 따라와야 합니다. 그때 양정철은 청와대 언론 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 시절 그가 한 말들 보면 좀 화끈합니다. 조선중앙통화일보를 두고 특정 정당의 당보라고 했고요. 보수 언론은 조폭이다라고 했고요. 차라리 백지로 신문을 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흥미로운 건 그가 조중동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향신문하고도 싸웠어요. 경향신문에 대해서 하이에나 행태로는 정론지가 못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내부도 격분했다고 합니다. 진보 매체조차 자기 진영의 비판자가 되면 가차 없었던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양정철은 문재인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사무처장을 맡아 문재인 이사장을 보좌했어요. 2011년 문재인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도왔고요. 이게 문재인의 정치 진입 신호탄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뉴질랜드 트레킹을 같이 갔어요. 컨셉은 힐링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 직전에는 히말라야와 부탄을 같이 다녀왔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그 메시지를 양정철이 기획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직후 양정철은 잊혀질 권리를 달라면서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해요. 그런데 복귀한 지 일이 주 정도 됐을 때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잡혔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다른 한 사람, 셋이 비공개로 만나는 자리가 더팩트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국정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총리도 잘 안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 그 자리를 만났어요. 그것도 비공개로. 이 사진을 누가 흘렸을까요? 누가 흘리지 않았으면 일정을 알 길이 없거든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새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잊혀질 권리 달라더니 잊히기엔 좀 일찍 사진을 찍히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정철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본인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굳이 숨기려 하기보다 오히려 과시하려는 듯한 감각.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의장을 사진 기자 대동하고 방문해서 의장실 쪽에서 당황했다는 일화도 있었고요. 국가의전서열위인 국회의장한테 당의 연구원장이 사진 기자 끌고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거든요. 본인 위치를 가시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여기까지가 양정철의 실제 정치 궤적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잠깐의 민주연구원장, 그게 다예요. 그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양정철이 아니라 양정철을 호명하는 진영에 있어요. 친문 진영의 영향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문 인사들의 정치적 자리는 눈에 띄게 좁아졌어요. 친명 대 친문 구도가 한참 격해졌던 2023년 체포동의안 표결, 그때 이후로 친문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친문 진영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진영에 살아있는 전략가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안 보입니다.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그 자리에 안 맞아요. 그들은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계자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 한 시대 전 친문의 설계자로 통했던 그 이름 양정철이 남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호명 자체가 권력 행위인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 누가 받아 적느냐? 거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이 호명이 굳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친문 잔존 세력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친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 누군가는 그게 필요한 거죠. 친문 세력이 약해진 자리를 메우는데 이 이름이 동원된다는 건 사실상 친문 진영의 실력 자체를 가리는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말로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정철이 다시 호명되는 게 아닙니다. 친문 진영이 비어버린 자리에 그 이름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익힙니다.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그린 그 양반 직위가 사라지고 권위의 흔적만 남은 그 모습 있잖아요. 양반매매 문서를 쓰던 그 시절에 권위는 종이 한 장에 남아 있었지 사람한테 남아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명의 구조가 정확히 그래요. 이름은 남았는데 그 이름이 의지했던 자리는 비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시대의 양정철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비서관으로서 청와대 안에서 조중동과 싸웠고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으로서 문재인을 보좌했고 자서전 출간을 도왔고 트래킹을 기획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가 사라지고 이름만 남았습니다. 호명만 남은 거죠. 이걸 짚는 보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양정철 정치 복귀 가능성만 다루지 호명되는 진영의 공백을 짚는 분석은 거의 없어요. 한쪽에서는 양정철이 곧 돌아온다고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양정철은 끝났다고 쓰는데 정작 그 이름이 왜 자꾸 호명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양정철 호명이 부풀려져 보였던 이유는 호명되는 진영의 실력보다 호명의 빈도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강해서 자꾸 불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이름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정철 이름이 호명되는 빈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호명이 가리고 있는 사각지대예요. 양정철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된 정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고 양정철 본인의 추천이 검찰총장 임명에 결정적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인맥의 깊이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양정철은 2016년에 윤석열을 총선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양정철이 윤석열을 찾아가서 총선에 나오라고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 양정철과 윤석열의 인맥은 단발성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의도적 영입 시도의 결과예요. 양정철은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데려오려는 흐름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졌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양정철의 윤석열 영입 시도, 윤석열의 검찰총장 추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노상원 체포명단, 이 사슬에서 양정철 이름이 양끝에 있습니다. 윤석열을 정치권에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체포명단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연인지 짚어볼 만한 그림이긴 합니다. 물론 양정철이 12.3을 예측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두고 갑시다. 다만 그의 영입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책임 추적은 친문 진영 안에서 아직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가 진짜 사각지대입니다. 친문 진영이 양정철 이름을 다시 호명할수록 윤석열 영입에 대한 친문 진영 자체의 책임 추적은 더 미뤄지는 구조예요. 양치기 소년 얘기 있잖아요.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같은 사람의 같은 판단이 같은 진영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같은 사람의 말을 다시 듣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보수 진영은 왜 양정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을 데려오려고 했던 진보 진영 인사인데 보수 진영이라면 더 두드릴 만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조용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문 진영의 12.3 책임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과정 전체가 재조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엔 보수 진영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는 어쩌면 진영의 경계를 넘어선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양쪽 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양정철이라는 이름만 떠다닙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솔직히 좀 개판이에요. 같은 진영이 같은 사람의 판단력에 다시 기대고 있다는 것. 윤석열을 데려오려고 했던 손이 윤석열 이후의 자리도 짜고 있다는 그림이 됩니다. 이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치 국면이 옵니다. 왜 이 이름이 자꾸 호명되는가? 처음에 던진 그 질문 이제 답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표면에서 보면은 노상원 체포명단, 박영선, 양정철 인선 보도, 정청래 비서실장 관련설, 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건에 동시다발로 떨어졌어요. 분기에서 보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 공백이 만든 호명의 가속화, 살아있는 설계자가 없는 자리를 한 시대 전 설계자의 이름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결과에서 보면 가장 무거운 층 윤석열 영입 책임 추적이 미루어지는 사각지대. 이게 가장 큰 비용이에요.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으면 다음 비슷한 인선에서 친문 진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림이에요. 친문 시대의 실패의 메커니즘에 대한 진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친문 출신 인사풀에 다시 기대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운영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친문 시대의 책임 추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계받은 구조적 미해결이지 새 정부의 실책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양정철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정황은 보입니다. 다만 그게 친문 진영 전체의 책임 추적을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호명의 빈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진단입니다. 친문 진영이 자기 진영의 미해결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그러면 이 호명이 멈추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친문 진영이 자기 진영의 책임 추적을 정직하게 마칠 때까지 이 이름은 계속 호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추적이 시작되었는지조차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한 인물의 호명이었습니다. 끝은 진영 전체의 미해결로 갔어요. 한 인물에서 한 진영으로, 한 진영에서 12.3 책임 추적이라는 모두의 문제로 이 사각지대가 메워지지 않는 한 양정철이라는 이름은 다음 인선 국면에서 또 그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빈도로 호명될 겁니다. 이름이 강해서가 아니라 진영이 비어 있어서요.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다음에 어디서 또 호명되는지, 그리고 호명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친문 진영 책임 추적의 다음 단계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려요.